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이랍니다. 홍기가 지나서 출가를 시켰거나 홍기가 찬 아이들이 있고요. 남편과 함께 단란한 가족을 이루고 살아왔지요. 저희 시부모님은 모두 5남매를 두셨답니다. 저의 남편을 포함한 아들이 둘, 딸이 셋이죠. 제 남편은 맏아들이에요. 시누이 셋은 모두 결혼을 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어요. 맨 위 시누이는 이민을 가서 살고 있고 아래 두 시누이는 지방에서 살고 있죠. 저희 가족과 시동생의 가족들만 서울에서 부모님과 가까이 살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시동생의 가족들과 우리 가족들이 접촉하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길어지게 되었죠. 시동생의 가족은 시동생과 동서, 그리고 딸과 아들 하나가 있답니다. 제 조카가 되는 시동생의 딸은 참 참하고 괜찮은 아가씨예요. 그 아이가 홍기가 차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군요. 시누이들이 모두 흩어져 살고 있는 상황에서 시동생네 식구들과 우리 식구들이 아무 문제 없이 단란하게 살아왔다면 참 좋았겠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저와 동서 간의 문제였어요. 손 아래 동서다 보니까 저는 웬만하면 동서를 감싸려고 하고 관대하게 대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자부해요. 그런데 동서는 참 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동서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심술 부른 나무가지가 이리저리 엉켜 자라고 있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즉 시쳇말로 하면 비비 꼬여 있는 성격이었어요. 아주 쉬운 예로 들면 이런 것이죠. 만약에 제가 동서 밥 먹었어 하고 물으면 동서는 왜요? 우리 집에 쌀 없을까 봐요? 하고 대꾸하는 사람입니다. 대충 짐작이 가시나요? 그렇다고 동서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은 아니었죠. 저한테만 특히 그러는 것 같았어요. 동서라고는 하나뿐인데 둘이서 잘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흐뭇하고 좋은 일일까요? 그런데 동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뭐라고 대꾸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때마다 난감하더라고요. 동서, 이번 시조부님 제사 때는 조기찜을 좀 큰 것으로 쪄서 올리자. 지난번 제사 때 제기에 올려놓은 걸 보니 좀 많이 작은 것 같더라고. 아유,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자란 사람은 다르네요. 저는 지난번 것도 괜찮던데 형님이 그걸 작다고 하시니 말이에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잘 먹고 자라서가 아니라 조부님께 좀 큰 거 올리자는 건데. 대학 나온 사람은 생선 하나 보는 것도 차원이 다른가 봐요. 제 생각엔 괜찮다니까요. 이런 식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결국 시부모님 제사상에 올라갈 참조기를 작년과 비슷한 크기의 것으로 집어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비꼬듯 말하던 동서가 또 뾰루퉁한 얼굴로 큰 것을 집어들어 카트에 넣는 것이었어요. 기왕 그렇게 할 것을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오죽하면 심술 부른 나무가지가 자라서 엉킨 것 같다고 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동서의 말과 행동은 젊은 시절에만 국한되질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진다고 할 수 있었죠. 동서 때문에 날이 갈수록 힘이 들어요. 뭐라고 대꾸해줄 말도 생각나지 않는 얘기를 툭툭 내뱉으니 그냥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당신이 재수 씨를 좀 이해해줘. 재수 씨 그러는 거 당신에 대한 열등감이야. 재수 씨 친정 어려우시고 그래서 재수 씨가 대학에 못 갔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도 당신한테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 당신이 윗사람답게 그러려니 해줘. 남편의 말대로 물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곤 했죠. 그렇지만 저도 성인 군자는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넘어가다가도 불쑥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동서지간의 싸움이란 말싸움이든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하는 싸움이든 꼴 사나운 것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연로하신 시부모님이 계셨죠. 시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제가 동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겠어요? 시부모님께 동서의 말과 행동을 일러 바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 벙어리 냉가슴 앓듯 보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동서를 그냥 참아 넘기는 수밖에 없었죠. 얘들아, 이 녹두빈대떡은 어쩌다가 이렇게 태웠니?
이거 다시 붙여야지 손님상에 못 올린다. 어머니, 제가 좀 일찍 불에서 내리자고 했는데 형님이 속까지 다 익히려면 더 올려놔야 된다고 해서 좀 시커멓게 됐네요. 맛에는 이상 없을 거예요. 이렇게 때로는 없는 사실을 동원해서 저를 모함하기도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녹두 빈대떡을 더 올려놔야 된다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저 안 그랬어요 어머니 이럴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마지막 말이 더 얄밉더라고요. 모함할 것을 다 모함해놓고 맛에는 이상이 없을 거라니요. 그 말은 또 왜 붙이는지 성격 꼬인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저는 정말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남편의 말대로 동서의 친정은 지방에서 소규모 농사를 짓는 가난한 집안이었죠. 그래서 동서의 형제들은 모두 대학 입학을 포기했다고 했어요. 동서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시동생을 만난 것이었죠. 시동생도 하는 일마다 참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취직을 해서 성실하게 다닐라 치면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고 사업을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잘 안 되곤 했어요. 말하자면 우산 장사를 하려고 잔뜩 우산을 구매 놓았는데 그 해에는 장마도 없이 지나가더라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문 대학에서 서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된 사람들이었답니다. 남편은 지금 퇴임을 했지만 대기업의 이사까지 지낸 사람으로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의 대열에 속했죠. 그리고 저희 친정은 친정 아버지가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도 많고 그 재산을 잘 이용하셔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신 유복한 집안이었어요. 저와 제 아래 남동생 모두 어려운 것을 모르고 자랐죠. 일단 시집 올 때 혼수 차이도 많이 났었다고 친척들이 수군댔어요. 이런 것들이 제 귀에 들리는데 동서 귀에 안 들렸을 리가 없죠. 아마도 동서의 열등감을 더 자극하는 원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저와 동서를 차별 대우하신 것도 아니랍니다. 시부모님은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집안이 있고 없고 그리고 배웠고 못 배웠고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분들은 절대 아니셨죠. 맏 며느리는 맏 며느리라고 믿음직하다고 하셨고 작은 며느리는 작은 며느리라 또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이셨답니다. 오히려 저보다는 동서에게 더 자애롭게 대해주셨죠. 저 역시 동서의 친정의 배경이나 동서의 학벌이 저와 동서 간의 사이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본 일은 결코 없었어요. 그런 게 왜 문제가 되어야 하나요? 그저 같은 집안에 시집 와서 평생을 가족으로 지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거 하나만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런 제 마음을 시부모님도 잘 알고 계셨죠. 작은 애가 성격이 아주 조금 비틀어져 있다는 건 나도 잘 안다. 그치만 큰 애야, 네가 윗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작은 애한테 허물이 조금 보이더라도 네가 그걸 잘 감싸줘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특히 제게 이런 당부를 하시곤 했죠. 저는 어머님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웬만하면 동서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노력을 했죠. 남편도 동서와의 사이에서 제 고집을 세우지 말라고 충고하더군요. 그런데 해달라는 대로 해주어도 아니면 반대로 제 고집을 세워도 결론은 마찬가지였어요. 형님, 이게 어머님 생신 선물로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 벌 해드리죠. 동서가 좋다면 나도 좋지. 그걸로 해드리자고. 형님은 왜 생각도 안 하시고 바로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제 말은 생각할 가치도 없다 이거예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는 동서가 좋다니까 어련히 잘 골랐을까봐 해서 한 말인데. 아유, 알았어요. 됐어요. 다른 걸로 해요. 이럴 때면 저도 모르게 불쑥 화가 치밀게 됐답니다. 좋다고 했지 누가 다른 걸로 하자고 했나요? 그래, 너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대답했나 보다 싶어서 다음번에 태도를 바꾸면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었어요. 형님, 시골에 사는 아가씨 이번 명절에 못 올라온다고 하니까 갈비짝이라도 보내드리는 게 낫겠죠? 갈비짝이면 어른 선물도 아니고 너무 큰 거 아닐까?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네. 과일 한 상자나 국거리 고기 몇 근 정도로 하자, 동서. 형님이 제 말에 왜 토를 한다시나 했네요. 아유,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형님 마음대로 하세요.
대체 저더러 어쩌라는 건가요? 그러고 나면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곤 했죠. 남편의 태도는 늘 똑같았어요. 자신이 분석하기에는 열등감의 발로다. 심리학의 기초 아니냐. 당신이 참고 넘어가라. 이런 식이었죠. 이러다가 부부싸움이 된 적도 몇 번 있었다니까요. 왜 맨날 나만 참아요? 다른 사람이라면 모를까. 당신이라면 적어도 얼마나 마음 상했냐. 이런 식으로는 나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참. 아이 다 알아들었으면서 왜 그래? 그렇다고 내가 아우한테 네 마누라가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단속 좀 해라. 이럴 수도 없는 일 아니야. 자칫 잘못하면 형제 싸움까지 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당신이 참고 넘어가라고. 미안해. 이렇게밖에 해줄 말이 없어서 말이야. 남편이 이렇게 점잖게 나오는데야 저도 뭐라고 토를 달 말이 없었죠. 남편의 말이 맞는 말이기도 했고요. 자칫 남편이 한마디라도 끼어들었다가는 형제간의 싸움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저 역시 그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니 또 제가 꿀꺽 삼켜버리고 넘어가는 것밖에요. 시동생이 하는 일이 이리저리 잘 안 되고 동서는 성격이 꼬여 있었지만 딸 하나 아들 하나 두 남매는 참 훌륭하게 자라주었어요. 큰 아버지와 큰 어머니 되는 저희 내외에게도 참 살갑게 대하는 아이들이었어요. 동선의 아이들과 우리 애들은 어려서부터 가까이 지내다 보니 커서도 왕래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동선의 부부가 일에 있어서 집을 비우기라도 하면 아이들은 당연스레 우리 집에 찾아오곤 했죠. 그래서 우리 애들과도 친형제들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조카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이들이 어릴 때 생각이 나네요. 한 분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명절을 지내고 막 각자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죠. 나 큰엄마네 집에서 놀다 갈래. 큰엄마네 가야 장난감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이 주신단 말이야. 뭐라고? 도대체 애한테 뭘 먹였길래? 안 돼, 그냥 집에 가자. 형 누나들하고 더 놀고 싶은 모양인데 우리 집에서 재워서 보낼게, 동서. 우리가 데리고 가서 놀게 하고 잘 데려다 줄게. 우리 집엔 뭐 장난감이 없고 먹을 게 없나요? 제가 집에 있는데 큰 댁에 애를 맡기게요. 평소에 잘만 아이들을 맡기다가도 무슨 심보가 꼬인 건지 사람 무안하게 한 적도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30년 가까이를 버텨왔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도 동서의 이 병은 결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제가 한 번은 마음속으로 시부모님만 다 돌아가셔봐라. 내가 위동서로서 군기를 아주 단단히 잡아줄 테니 라고 다짐하기도 했다니까요. 반면에 시동생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운이 없다고나 해야 할까요?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그것을 참 안타까워했지요. 그래서 남편은 가능하면 동생을 도와주려 했고 시동생은 사양했지만 남편이 고집을 꺾지 않아 도움을 받아들이곤 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냉소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동서였습니다. 그렇다고 도움을 안 받는 건 아니었어요. 받을 건 다 받고 난 다음에 반응이 문제였습니다. 도와주려면 확실히 도와주던가 아니면 말든가. 거지 동량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당신 말이 그게 뭐야? 형이 도움을 주는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뭐 동량? 그 말 당장 취소하지 못해? 내 말이 뭐 틀려요? 일단은 집에서 도와주려면 사업자금 한번 화끈하게 대주든가 아니면 말든가. 대충 손에 조금 메꿔주고 생색 내겠다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나 당신 이러는 거 정말 질려. 당신은 안 질려? 평생 이러고도 계속 일해야겠어? 우리 집과 동서네가 같이 시댁에 모였을 때 한쪽 방에서 들려오는 이런 시동생과 동서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또 사업에 실패한 시동생에게 얼마간의 사업 자금을 메꿔주었다고 들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동서와 시동생이 하는 말이었죠. 그렇게 여러 번 남편이 시동생을 도와주었고 아마도 동서의 반응은 또 비슷했을 테죠. 그것을 고스란히 시동생에게 바가지 비슷하게 돌아갔을 테고 시동생은 시동생대로 또 그 스트레스에 시달려 했을 거예요. 여보, 동서만 보면 드는 생각이 말이에요. 저 사람 하나만 마음 고쳐 먹으면 온 집안이 다 편안할 텐데 왜 저럴까 싶어요. 아우가 자꾸 일에 실패하는 게
또 재수 씨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고. 그건 우리가 재수 씨에게 오히려 미안해야 하는 일이야. 남편은 이렇게 성인 군자 같은 말만 되풀이했고 동서가 가진 열등감에 직격탄을 맞는 저는 그때마다 정말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윗사람으로서 따끔하게 한번 야단을 쳐야겠다 싶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동서를 부른 적도 있었죠. 동서, 도대체 동서가 나한테 가진 불만이 뭐야? 시원하게 말해봐.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말하지 않으면 분명히 동서가 잘못하고 있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해보자고. 불만이요? 제가 언제 형님한테 불만 있다고 말하든가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그럼 어머니한테 거짓말하고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반드시 토를 다는 그 행동은 도대체 뭐야? 내가 분명 윗사람인데 윗사람한테 자네가 얘를 다 갖췄다고 생각하는 거야? 불만 있으면 빙빙 돌려서 꼬아 말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말하라고. 아, 불만 없다니까요. 없다는데 무슨 말을 더 하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윗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게. 그 윗사람이 바로 나라서 하는 말이 아니야. 어떤 윗사람한테라도 그러라는 말이야. 동설 위에서 하는 충고니까 무시하지 말고 들어주길 바래. 아, 어떤 윗사람한테라도 그러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뭐 시부모님들한테 크게 잘못이라도 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아니면 아주버님이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하시든가요? 이쯤 되니 정말 마음 먹고 패 버리기 전에야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도 나이 들면 지치겠지 싶더라고요. 이렇게 동서와 저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던 중에 또 사고 하나가 터졌죠. 가뜩이나 꼬여있는 동서의 속을 그야말로 확 뒤집어 놓은 사건이 생긴 거예요. 시동생이 하는 일에 계속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번에는 남편이 또 도와주고 대출을 받고 해서 작은 모자 공장 하나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잘 되어가는 듯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무슨 호사다마인지요. 그렇게 성실하고 착한 시동생이 글쎄 그 공장의 젊은 여직공 하나하고 바람이 났던 거예요. 가정이 있고 나이 든 유부남이 자기 딸 같은 사람하고 바람을 피워 애까지 갖게 만들어 아예 얼른 썩 나오지 못해. 여직공의 부모는 반말을 해가며 막무가내로 나오더라고요. 동서는 울고불고 그야말로 이성을 잃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식음을 전폐하고 아예 머리를 싸매고 누워버렸죠. 아이들이 저희 집에 와서 제발 우리 엄마 음식이라도 드시게 큰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시라고까지 했답니다. 저는 일단 한다름에 달려갔죠. 동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애간장을 태우면서 일단 가긴 갔어요. 저를 본 동서가 벽 쪽으로 돌아 눕더라고요. 동서, 애들이 정말 많이 걱정해. 애들 생각을 해, 동서. 일어나서 우리 뭐 좀 먹자, 응? 힘들겠지만 동서가 정신을 차려야 일도 수습이 되지. 동서는 벽을 본 채로 저를 쳐다보지 않고 예의 그 비꼬는 말로 또 사람 속을 뒤집더라고요. 형님, 아주 신나셨겠어요. 가뜩이나 미운 동서, 시동생까지 바람이 났으니 쌤통이다 싶으신가 봐요. 이 사람이 정말 보자 하니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서 일어나 제대로 앉지 못해?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자네가 하는 말과 행동을 그냥 감싸주기만 해왔지만 지금 이 행동은 정말 아니네. 어서 일어나 앉아.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야. 동서는 사고를 벌인 사람과 대책을 세우든 말든 하라고 냉소적으로 대꾸했습니다. 남편한테 가서 사실대로 말해주었죠. 남편은 동서가 그렇게 누워만 있으면서 손을 놓고 있으면 저 난리를 해결할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다고 했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고 그 여직공의 부모가 진을 치고 있다는 공장 마당으로 가보았죠. 여직공의 부모를 간신히 달래서 대화를 유도해 보았어요. 여직공도 당연히 시동생과 그런 관계가 될 때 시동생이 장성한 아이들까지 둔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남편은 그걸 물고 늘어지면서 대화를 유도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여직공의 부모가 살짝 꼬리를 내리면서 하소연식으로 나오더군요. 어쨌든 멀쩡한 남의 집 처녀를 꼬여 내 아이까지 갖게 만들었고 심지어 동서하고는 곧 이혼을 진행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더군요. 여직공의 부모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도대체 이 일을 벌인 사람이 평상시에 그 사람 좋고 성실하던 우리 시동생이 맞는가 싶을 정도였어요. 너 이 녀석, 다 늙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 말 들어가면 정말 돌아가시는 분 나올지도 몰라. 다른 사람도 아닌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벌여? 형님, 제가 일의 순서를 착각한 것은 인정할게요. 먼저 이혼부터 하고 그 아이와 사귀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일이 어쩌다 보니 반대가 되면서 이 난리가 났네요. 너 그렇다면 설마 정말로 재수 씨하고 이혼할 생각이었냐? 형님은 제 마음 몰라요. 누구든지 그 사람하고 1년만 살아보면 다 저처럼 될걸요. 전화하니까 이 세월 견디면서 살아온 거라고요. 그리고 애들 봐서 살아온 거라고요. 이제라도 이혼하고 제 인생 찾고 싶어요, 형님. 저도 시동생의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이건 그냥 스쳐가는 산들바람이 아니라 아예 한반도에 작정하고 눌러앉은 태풍이었어요. 금방 물러갈 기미도 없이 엄청나게 비를 뿌려대는 태풍 말이에요. 서방님, 이러시면 안 돼요. 동서가 뭐가 돼요, 서방님. 지금까지의 세월을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애들도 이제 홍기가 닥쳤잖아요. 아이들 결혼 문제도 생각하셔야죠. 네, 영수님. 저 그 여직공 부모가 제게 하는 일 다 당하고 세월을 좀 벌 거예요. 그리고 애들 결혼시킨 다음에 정말 아이들 엄마하고 갈라설 작정이에요. 제발 형님과 형수님까지 제가 그냥 지나가는 장난질 쳤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남편이 화를 내고 드디어 동생의 뺨을 한 대 때리는 난리까지 났죠. 그래도 시동생은 아무 반항도 없이 그냥 남편이 말하는 데는 묵묵부답, 때리는 데는 그냥 맞고 있기만 나오는 것이었어요. 적어도 시동생의 진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었죠. 동서의 열등감은 이제 극에 달해 있었어요. 시댁에 같이 모였을 때 마음과 몸이 다 다친 동서 대신에 모든 부엌 일을 제가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서를 부르는 일 없이 저 혼자 나가서 묵묵히 일을 시작했죠. 동서는 그것을 보고 수십 년 살림을 살았는데 이제 그것까지 못 믿는가 보다고 또 그 특유의 비꼬는 말을 내뱉더라고요. 저는 그냥 대꾸 없이 조용히 제 할 일만 했죠. 신경 쓰지 말자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애초부터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그렇지 않으면 벌써 수십 번 큰 싸움 났게요.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바람피는 남편은 적어도 없으시니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 일 모르는 거더라고요. 우리 애 아빠가 저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형님도 조심하세요. 마치 우리 애들 아빠가 어디 나가서 바람이라도 피우는 것이 소원인 양 말하는 것이었어요. 많이 예민해져 있는데 무슨 말을 못할까 싶어서 그냥 말하는 대로 두었죠. 시댁에서의 그 며칠은 그냥 그렇게 동서 혼자 떠들고 혼자 화내고 끝이 났어요. 저와 남편은 동서가 시동생의 그 불륜 아닌 불륜을 시부모님에게 폭로해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전전긍긍했죠. 하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서의 자존심상 그것을 시부모님들까지 아시는 것이 싫었는지도 모르죠. 여직공의 부모 문제는 고스란히 우리 부부가 알아서 해결해야 했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의 위자료를 들고 가 설득하는 중에 여직공의 아이가 유산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 일로 인해 여직공도 마음을 바꿔 먹은 듯 했습니다. 어쨌든 그 부모는 딸을 데리고 자신들이 사는 지방의 소도시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동서에게는 냉소거리가 되었죠. 무슨 생색이 기다리고 있을지 겁이 난다고 제게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예민해 있는 사람이었지만 저는 최소한 윗사람에 대한 예의는 갖추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다음으로 미루자고 했죠. 동서는 정말로 많이 예민해져 있었는지 두고 보자는 것이냐며 대들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좀 진정이 되면 이야기하자고 최대한 달래놓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직공이 그렇게 부모를 따라 자신의 집으로 가버리자 시동생은 말문을 닫아 버리더라고요. 동서는 동서대로 벽만 보고 있고 시동생은 시동생대로 동서에게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서로 투명 인간 취급을 하며 한 집에서 지내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아이들의 홍기가 찼다는 것이 두 사람이 당장 헤어지지 않는 이유였던 것 같았죠. 그렇게 황량하고 쓸쓸한 작은 집과 더불어 뒤숭숭한 우리 집,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영문을 몰라 하시는 시부모님들,
이렇게 복잡한 와중에 동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지더군요. 평소 비꼬는 말투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동안 없던 기세 등등함으로 무장한 채 절 무시하듯 이야기를 쏟아내더라고요. 아유, 시동생 바람났을 때 쌤통이다 싶으신 것 같더니만. 형님, 이제 기 좀 죽이셔야겠네요. 동서가 어느 날 이런 말을 제게 하는데 저는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이리저리 곰곰 생각을 하다가 저는 남편에게 물어보았죠. 당신 어디서 바람 피우다가 동서한테 들키기라도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아이 도대체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은 펄쩍 뛰더라고요. 동서가 하는 말을 들어서는 그것밖에 짚히는 데가 없었으니 저도 속으로는 아니겠지 하면서도 넌지시 남편을 떠볼 밖에요. 그러고는 남편은 마치 할 일 없으면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는 식으로 제 말에 대해 일과의 가치도 없다는 듯 행동하더라고요. 글쎄 아무리 기미를 살펴도 남편에게서 이상한 점은 찾을 수 없었죠. 그럼 동서의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었을까요? 아무리 대답해도 알 수 없는 중에 동서가 드디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더군요. 고명하신 교수님께서 두 집 살림을 하시던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명하신 교수님? 교수님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제 주변에 단 한 사람밖에 없었죠. 바로 제 남동생이었어요. 남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학문의 뜻을 보였고 대학원을 미국에서 마치고 대학 교수로 있었어요. 반듯한 성품과 태도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았고 우리 집안의 긍지이자 자랑거리였답니다. 부모님조차도 남동생에게 함부로 하실 일이 없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될성부른 쌓기였어요. 저 역시 남동생의 그 학문에 대한 열의와 성실성을 높이 사고 대학 교수다운 품성에 비록 동생이지만 존경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옳게 역시 학자 집안의 딸로 동생의 은사님의 따님이었답니다. 동생의 댄데미를 보신 교수님이 딸을 동생에게 주신 것이었죠. 그런데 그 남동생이 두 집 살림을 한다고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동서의 말에 기절할 만큼 놀랐지만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동서에게 강변했죠. 동서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제가 우리 딸 결혼 준비 때문에 강남 명품관에 갔다 왔거든요, 형님. 고명하신 교수님께서 어떤 젊은 여자분과 다정하게 팔짱 끼고 쇼핑을 하고 계시던걸요? 동서는 거의 기절을 하다시피 한 저에게 계속 말하더군요. 저는 동생분 얼굴을 기억하고 있지만 동생분이야 뭐 저같이 미미한 사람 기억이나 하시겠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따라가 봤죠. 그랬더니 어떤 호텔로 둘이 나란히 들어가시던걸요? 아마 동서가 잘못 봤을 거야. 우리 동생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이렇게 강변을 하면서 저는 동서가 의기양양해진 이유가 이거였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형님도 그리고 형님 집안도 별 수 없군요. 라는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동서는 한술 더 떠서 핸드폰을 열어 사진까지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분명히 제 남동생이 어떤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애쓰면서 일단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동서에게 부탁했어요. 절대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남동생이 맞다면 그건 우리 친정의 치부가 남편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동서는 일단 아주 번인께는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었어요. 약속을 받고 난 저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애쓰면서 동서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죠. 동서, 내 동생을 어디서 봤다고? 처음부터 자세하게 이야기 좀 해줘. 이렇게 뭔가를 휙 집어던지듯이 말하지 말고 말이야. 왜요? 형님 동생의 불륜이라도 캐보시게요? 이번엔 저와 우리 애들 아빠가 가서 해결해드릴까요? 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동서에게 자초지정을 끈질기게 물었죠. 얘기는 간단했어요. 동서가 딸의 결혼 때문에 쇼핑을 위해 강남의 한 명품관에 갔었고 거기서 우연히 동생을 보았는데 어떤 젊은 여자와 같이 쇼핑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었죠. 그것도 서로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어깨를 안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두 사람이 명품관을 나왔고 동서가 따라가 보니 어느 호텔로 다정하게 들어가더라는 것이었어요. 명품관의 이름과 호텔의 위치를 동서를 통해 알아낸 저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비밀을 지켜줄 것을 부탁하면서 일단 동서하고는 헤어졌어요. 그 명품 관과 호텔을 알려주는 동서의 태도가 의기양양하기 이를 데가 없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무슨 첩보전이라도 벌이듯 그 명품관 안을 이리저리 탐문하고 다녔죠. 그리고 호텔에도 가보았어요.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며칠간은 허탕을 쳤죠. 남편이 요즘 들어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느냐고 잔소리를 하는 것으로 보아 동서가 아직 저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명품관과 그 호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중 어느 날 명품관에서 드디어 남동생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로 젊은 여자와 함께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의 사이는 누가 보도 애인이거나 부부처럼 보였죠. 일단 눈으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저는 생각을 정리한 다음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그 사실을 알려드렸죠. 친정 부모님은 크게 놀라셨고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으시기까지 하셨어요. 친정은 발칵 뒤집힌 것이죠. 아마도 동서가 남동생과 젊은 여자를 보고 그렇게 냉소한 것은 자신이 얼마 전 시동생의 바람으로 속을 썩었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우리 친정의 자랑이자 긍지였던 남동생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동서가 아마 속으로 쾌재를 물렸겠죠. 친정에서 조용히 해결을 위한 의논을 계속되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자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친정은 발칵 뒤집혔지만 동서는 의기양양하게 딸의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눈앞에 두고 동서와 시동생이 상견례를 준비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상견례에 갔던 조카 딸 아이가 아직 돌아올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 집으로 마치 도망쳐 들어오듯 뛰어 들어오더군요. 그러면서 울면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큰엄마, 제발 우리 엄마 좀 말려주세요. 저 어떡하면 좋아요? 예쁘게 차리고 상견례에 갔던 아이가 눈물 범벅이 된 채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다 말을 해보려무나. 무슨 일인지 알아야 말리든 말든지 할 것 아니냐. 우선 너부터 진정하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봐. 여전히 진정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울음을 그치게 한 다음에 대강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큰엄마, 우리 엄마가요. 파혼을 선언하고 상견례 장소를 박차고 나오셨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뭐라고? 파혼?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좋은 혼처라고 네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너하고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했다는 거니? 조카 딸의 말인즉 그렇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조카 딸은 제 엄마에게 끌려 나오다시피 상견례장을 벗어나면서도 결혼하기로 한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쪽 역시 동서의 무례한 태도 때문에 매우 분노한 상태라고 조카 딸이 말했어요. 아마 그랬겠지요. 무슨 이유였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상견례장에서 일방적으로 안 싸돈 될 사람이 결혼을 깨겠다고 했으니 말이에요. 엄마가요. 상견례장에서 밑도 끝도 없이 불륜 저지르는 집안에는 시집 못 보낸다고 갑자기 벌떡 일어서면서 말하시더니만 그냥 만남을 피해버리셨어요. 제발 우리 엄마 좀 말려주세요, 큰엄마. 조카 딸 아이는 저에게 그야말로 애처롭게 매달리다시피 말했죠. 아이는 너무나 가엾게도 충격으로 몸을 떨고 있었어요. 제가 물수건을 준비해다가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좀 눕게 해주었죠. 그리고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이를 추슬러서 데리고 남편과 함께 동서네 집으로 갔어요. 작은 집에 들어서니 동서가 정말 복잡한 표정을 하고 씩씩거리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일까요? 동서의 표정은 뭐랄까, 한편으로는 의기양양함이 더 커진 표정이었고 한편으로는 매우 화가 난 표정이었죠. 의기양양함과 분노가 뒤섞여 동서의 얼굴이 마치 터질 것 같더라고요. 동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애가 우리 집에 와서 울면서 자네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하고 만남을 피했다고 하던데 정말이야? 저는 일단 사건의 전말을 알기 위해 동서에게 물어보았어요. 시동생도 몹시 당황하고 있더라고요. 손녀딸의 결혼 진행 상황을 궁금해하시던 시부모님들께도 시동생을 통해 상황이 알려진 모양이었어요. 시부모님이 한달음에 달려오셨고
우선 동서에게 어른이 돼서는 무슨 일을 그렇게 처리하느냐고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동서는 어른들이 보시는 앞인데도 코웃음을 치더군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조카딸과 시동생의 말을 종합 정리해보면 동서가 바깥 사돈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죠. 여기까지가 생각하고 나니 참 의아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바깥 사돈을 어떻게 알고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알았는지도 궁금했고, 동서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인지도 궁금했죠. 동서는 여전히 그 의기양양함과 분노의 불덩어리를 안고 감정을 스스로 주체 못하는 것 같았죠. 바깥 사돈이 불륜을 저질렀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당사자들인 신랑들 아이와 이 아이도 그렇고, 우리 모두 상황을 하나도 이해 못하고 있잖아. 도대체 상견례장에서 동서가 했다던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조카 딸은 더욱 애처롭게 동서에게 매달리며 그럴 리 없다고 생각을 돌리라고 울면서 호소했어요. 동서는 그런 딸을 차갑게 물리치더라고요. 그런 동서를 보면서 저는 조카 딸 아이를 일단 제 엄마에게서 떼어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불러 조카 딸을 우리 집으로 데려가게 했죠. 그리고 동서의 지금 감정 상태로 보아서는 아무래도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시동생도 일단 자리를 피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았기에 우리 집으로 모두들 모였죠. 동서만 제외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집 식구와 조카 딸 그리고 시동생은 우리 집에서 그 황당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날 남편의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전화한 사람은 동서인 것 같았어요. 남편이 나갔다 와서는 즉각적으로 동서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폭로하더군요. 동서의 말이 이랬다고 했어요. 아주버님, 형님껜 비밀이에요. 글쎄, 우리 딸의 시아버지 될 사람이 말이에요. 형님 남동생이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형님 남동생 되는 분이 어떤 젊은 여자분하고 같이 있는 걸 보고 따라가 봤더니 어느 호텔로 들어가시더군요. 동서는 이렇게 저와 약속한 것을 깨고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하고 말았어요. 즉 저에게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제 남편에게 폭로하고 만 것이었죠. 저는 남동생이 볼 며느리가 제 조카 딸인 줄을 전혀 몰랐고 그저 양쪽 집안에서 동시에 혼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상견례장에 같이 나온 안사돈 될 사람은 동서가 보았다는 그 젊은 여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바깥 사돈이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는 이런 집안하고는 사돈을 맺지 않겠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죠. 그러고는 딸을 끌다시피 상견례장을 나왔다는 것이 시동생의 설명이었어요. 동서가 그런 선언을 하자 상견례장은 그야말로 엉망이 되었다지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젊은 여자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도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죠. 누님, 내 평생 이런 불쾌하고 모욕적인 일은 처음이에요.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기가 막혀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고요. 아니라고 믿으면서도 저를 의심하기도 한다니까요, 글쎄. 그런 예의도 없고 밑도 끝도 없는 사람들하고 저희도 사돈 못 맺어요. 그리고 신랑 대 아이, 저희 친정 조카는 장모 될 사람의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모욕감에 시달리면서도 우리 조카 딸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가엾은 것은 양가의 아이들이었어요. 어쨌든 사랑했기에 결혼하려고 했었고 그것도 오해였는지 이해였는지는 몰라도 부모 때문에 생이별을 해야 할 판국이 되었으니까요. 며칠 후에 남동생의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고모,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실 만한 분은 고모뿐이신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장모 되실 분의 그 엄청난 무매너에 놀라셔서 결혼을 깨겠다고 하세요. 이 고모한테 한 가지 짚히는 게 있으니 너무 걱정 말고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고모가 곧 연락하마. 친정 부모님이 곧이어 저를 부르셨고 이 일의 처리를 저에게 맡기셨어요. 물론 제 동서의 무례한 태도에 분개하셨지만 짚히는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이 일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했죠. 그래서 이번엔 저 혼자가 아닌 남편과 함께 그 명품관과 그 호텔을 찾아다녀 보았어요.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아서 그 호텔에서 남동생과 그 젊은 여자가 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죠.
저는 지체하지 않고 친정 부모님에게 오시라고 연락을 취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눈앞에서 아들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보시게 된 셈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놀랄 만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친정 부모님인 남동생을 붙잡고 서럽게 우시는 것이었어요. 너 혹시 재원이 아니냐? 너 재원이 맞지?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일이. 엄마, 무슨 소리예요? 재원이라니. 저는 그 말을 하면서도 남동생의 얼굴을 빤히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죠. 제 남동생과 너무나 닮았지만 미세하게 다른 모습. 누가 뭐래도 제 눈앞에 있는 건 내 쌍둥이 남동생 중 다른 한 명이었어요. 즉, 대학 교수 남동생이 아닌 어릴 적 잃어버린 남동생이요. 내가 너 때문에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는 짐작조차 못할 거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친정 어머니는 목이 메어 다음 말을 잊지 못하셨죠.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저의 친정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일이었어요. 저의 친정 어머니께서 쌍둥이 남동생을 낳자마자 유모에게 맡기셨대요. 친정 어머니가 출산 후 몸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런데 유모의 실수로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던 것이었죠. 어머니는 그 한으로 평생을 거의 앓으시면서 지내오셨어요. 아버지 역시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살아오셨죠. 그 아이를 찾기 전에는 눈을 감고 죽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습관처럼 하셨어요. 우리 집안에 한평생 수건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죠. 잃어버렸던 저의 또 다른 남동생은 친부모를 만나게 된 것에 대해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연락을 받은 남동생, 즉 저와 함께 자란 그 남동생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한달음에 달려왔답니다. 쌍둥이 형제는 우선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의미심장했어요. 두 사람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쌍둥이는 참 신비한 존재라죠. 영혼이나 육체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쌍둥이 중 하나가 아프면 다른 하나도 따라서 아프게 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남동생 둘은 서로를 얼싸안고 한동안을 울더군요. 일란성 쌍둥이 중에서 저와 함께 자란 아이가 형이었죠. 네가 형이고 너는 동생이다. 3분 차이로 태어났어.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어디 얼굴 좀 자세히 보자.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너를 찾아다녔는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일단 어머니 아버지께 큰 절부터 올려라. 양부모님이 잘 키워주셨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친부모님이 어딘가에 계실 것이라고는 짐작했지만 이렇게 쌍둥이 형이 있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두 형제는 다시 서로를 얼싸안았어요. 오랜 세월 서로 헤어져 살았던 사람들 같지 않았답니다. 이게 바로 그 쌍둥이의 신비함이 아닐까 싶었어요. 쌍둥이 동생은 친부모인 우리 친정 부모님께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해주었죠.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원장 선생님의 성을 따서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입양을 가게 되었죠. 마침 외아들을 키우고 있던 뜻 있는 사람들이 아들에게 형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육원을 찾았다는 것이었어요. 동생의 양부모는 착하고 반듯한 성품의 동생을 귀엽게 길러주셨고 동생은 그분들 슬하에서 편안하게 자랄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입양된 것을 아는 동생은 늘 친부모를 그리워했다죠. 그러나 친부모를 찾기에는 잃어버렸던 시기가 남동생들이 너무 어렸던 시기였어요. 사실 양부모도 동생을 애지중지 키워주시면서도 친부모를 찾는 일을 이모저모로 도와주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친부모를 찾지 못하고 아들 둘이 나이가 들자 양부모는 두 형제에게 미리 재산을 상속해 주셨다고 했어요. 지금 이 호텔과 몇 개의 부동산이 더 있는데 양부모님이 상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 처예요. 나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두 번째 처이죠. 쌍둥이 동생은 일찍 상처를 했고 오랜 세월 혼자 아이들을 키웠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거의 장성했을 무렵 자신이 자란 보육원의 기부를 위해 찾아갔던 동생이 보육원 여교사 한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보육원 교사가 바로 지금 제 처인 이 사람이에요. 나이 차이가 있지만
이 사람은 제 반려자이고 훌륭한 교사예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제 재혼을 적극적으로 반겼어요. 제가 새로 알게 된 올케 역시 부모님을 잃고 꿋꿋하게 자라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쌍둥이 동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께 정말 뵙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이제 많이 연로하셔서 언제 세상을 떠나실지 알 수 없는 우리 친정 부모님. 살아생전에 그토록 그리워하며 찾으셨던 쌍둥이 중에 한 아들을 결국 찾게 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동서가 명품관에서 보고 따라가서 호텔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한 그 사람은 바로 잃어버렸던 쌍둥이 남동생이었죠. 일란성 쌍둥이라 아마 얼핏 제 남동생의 얼굴을 알고 있었던 동서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구별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제 눈에도 구별이 가지 않을 만큼 두 남동생은 일란성 쌍둥이 중에서도 특히 많이 닮은 얼굴이더라고요.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긴 했지만 쌍둥이는 틀림없는 쌍둥이였어요. 도저히 친부모를 찾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뻐했던 동생 쌍둥이가 자신과 똑같이 생긴 형을 보고서도 친자 확인을 원하더라고요. 아마도 꿈이라도 생각될 만한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 살을 꼬집어 보는 것과 비슷한 행동이었을 거예요. 물론 쌍둥이 동생이 친정 아버지의 친자라는 사실을 현대의 과학이 증명해 주었죠. 이 세상이라는 곳 참 별일이 다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제가 겪은 이 사연만큼 역설적인 것이 있을까요? 동서가 그토록 앙숙으로 생각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저였어요. 그런데 저희 집의 평생의 수건이 그 동서로 인해 풀리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동서에게 큰 절이라도 해야 할 판국이었답니다. 동서가 명품 관과 호텔에서 본 사람을 쌍둥이 형제의 형인 저와 함께 자란 남동생으로 오해하고 저에게 당신 동생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기세 등등하게 군 것이었죠. 그래서 상견례장에서 파혼을 선포하고 돌아온 동서의 표정이 그렇게 복잡했던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더 남아있었죠. 양쪽 집안의 오해를 풀어주고 두 아이들의 결혼을 애초에 계획대로 진행해야 했죠. 두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니? 네가 먼저 겸손하게 처신을 하고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걸 받아들이렴. 우리 동서 오랜 세월 동안 물론 내 본인은 아니지만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고 살아온 사람이야. 네가 먼저 고개 숙여주길 바란다. 남동생은 처음에는 아들 앞에서 이유 없이 망신을 당한 것 때문에 여전히 화를 풀지 않았지만 저의 설명을 10분 이해하는 것 같았죠. 동서에게도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동서는 크게 놀라는 눈치더군요. 바깥 사돈이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 사람이 쌍둥이 동생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와 남편이 조목조목 설명을 하면서 동서를 이해시켰지요. 딸이 좋은 혼처를 만났다는 사실을 가지고 제게 크게 자랑을 늘어놓았던 동서의 얼굴에 얼핏 후회의 기색이 지나가더군요. 남동생은 제 권유대로 사돈이 될 제 시동생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상견례장에서 일어났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동생은 동서의 행동에 대해서 대신 사과를 하면서 두 아이들을 맺어주자고 했죠. 그렇게 양가의 아이들의 결혼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시동생의 그 태풍 같았던 바람에 대한 일은 남동생에게 이야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시동생이 그렇게 바람 피울 때 진심이었다는 말을 듣고 저는 시동생이 참 가여웠죠. 하지만 이미 이룬 가정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가 아니었을까요? 시동생은 이번 사태로 깨달은 것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시동생은 무엇보다도 평생을 함께 살아온 자신의 아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동서의 다친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우선은 시동생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은 지독한 열등감의 대상이었던 제가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자칫하면 사랑하는 사이에 생이별을 해야 할 뻔한 두 아이들도 동서의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었어요. 상견례장에서의 그 엄청난 소동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두 아이들. 저야말로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동서의 아이 둘은 반듯하고 훌륭하게 자라준 아이들이었죠. 그리고 남동생 역시 아들을 자신과 닮은 아이로 잘 키워낸 것이었답니다.
동서는 이제 자신의 딸과 제 친정 조카 아이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겠죠. 형격한 집안 환경의 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딸 하나만의 됨됨이를 보고 며느리로 받아들이려 했다는 사실도 동서에게 영향을 준 것 같더라고요. 결국 오랜 세월 동안 화해하지 못했던 동서와 저는 마음을 열고 서로를 완전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이제 우리는 다른 어떤 동서지간들보다 살가운 동서지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정말 기쁘게도 이렇게 남은 인생을 살게 되겠죠. 우리 두 동서가 편안하게 되면서 우리 시부모님도 따라서 편안해지실 거예요. 또한 우리 부모님은 잃었던 아들을 결국 찾으셨고요. 이렇게 양가 부모님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편히 세상을 뜨실 수 있게 되었죠. 지금까지 동서와 저를 둘러싼 우리 시집 식구들과 친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들으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는 사연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사연 여기서 이야기를 끝맺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